예, 안녕하세요. 간편행정법 강의를 담당하게 된 김현경 평가사입니다.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1차 시험부터 쭉 해서 이제 2차까지 준비를 하실 텐데요. 일단 감정평가사 시험에 대해서 먼저 좀 전반적인 수험 전략을 좀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 과목을 담당하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쭉 계신데, 이제 실제 평가사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현업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1차 과목서부터 포함해서 저는 이제 2차 과목인 법규를 담당은 하지만은 1차 과목의 주요 특성들하고 시험 공부하는 방법들, 또 2차 과목의 편제들하고 공부하는 방법들을 좀 전반적으로 첫 시간이니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험 전략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강사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은요. 제 이름은 이제 김현경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이렇게 감정평가사 시험을 본 그런 케이스고요. 저희 시험의 이제 특성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성장하면서 많은 시험들을 보는데 수능이라든가 대학교에서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봅니다. 근데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이제 수능이라든가 이런 시험들은 대개 이제 학습 능력을 점검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상급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들에 대한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또 점검하는 시험인 반면에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사를 포함해서 자격증 시험들은 이게 현업에 실제 투입이 돼서 실무 인력으로 일을 하는데 적합한 인력인지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른 게 문제도 그렇고 실제 실무 능력이 있는지 또 현업에서 실제 감정평가사 업계에서 감정평가 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또 그런 쟁점들이 또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전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게 좀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이제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많은 시험들을 보면서 주로 이렇게 수능 시험 같이 학업을 위한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들에 많이 좀 포커스가 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약간은 실무지향적인 성격이 있다. 그 부분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특히 2차 과목 준비를 하실 때 그런 관점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새로운 이제 분야를 이렇게 연구하거나 하는 그런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서 습득을 하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1차 같으면 이제 객관식 형태로 해서 사지선다나 오지선다로 이제 해서 답안 정답을 골라내는 거고 2차 시험은 주어진 문제에 어떤 요구하는 내용들을 서술을 하고 문제를 풀고 또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형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문제 성격이나 또 그다음에 서술한 쟁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 먼저 시험을 봤던 사람들이나 수험가에서 얘기하는 많은 이제 정립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창의적이고 새롭고 독창적인 이론을 새롭게 만들어내실 만한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고 또 그런 경우도 흔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내가 공부하면서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1, 2년, 2, 3년 지나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미 다 거쳐갔던 그런 아이디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새로운 부분, 창의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험 가성비가 높게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효율적인 학습이 좀 필요한 게 있는 거고요.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하고 입시하고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1차 과목의 어떤 전반적인 편제를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차 과목은 간평 시험은 이제 1차 과목은 크게 영어 시험을 제외하고서는 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이 있고 경제학이 있고
그리고 감정평가 관계 법규가 있고, 이건 이제 2차 시험에서 법규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부동산학 원론이 있습니다. 부동산학 원론이 있는데,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간에 과락이 나면 안 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다른 자격 시험처럼 1차하고 2차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럼 경쟁률이 1차가 한 2대1 내지 한 3대1 정도 됩니다. 3대1 정도 되고 2차가 한 뭐 6대1에서 8대1 정도. 그래서 곱하면은 얼추 한 20대1 정도 됩니다. 세무사 시험이라든가 다른 시험들은 뭐 1차하고 2차 경쟁률이 조금 다르지만 곱하면은 되게 비슷하게 한 20대1 전후가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과하는데 이제 과목들이 이제 1차 시험은 영어를 제외하고 5과목 정도, 2차 시험은 이제 3과목 정도, 감정평가사 시험은 다른 시험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과목 수가 적은 장점이 있는 대신에 과락이 또 많이 나는 과목이 있습니다. 1차 시험 같으면 특히 회계학이 과락이 많이 납니다. 회계학이 전통적으로 한 50%, 뭐 많게는 50%, 한 35%, 이 정도 과락이 납니다. 이제 금년 시험은 한 몇 개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연기가 돼서 시험이 치러졌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수험가에서 이렇게 응시생들 반응을 보니까 회계학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취업이 어렵고 또 응시생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2차 시험에 이제 수험생들이 너무 많으면은 뭐 답안지 채점도 어렵고 관리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 좀 그 합격률을 조정하는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어렵게 나오는 게 회계학이고요. 회계학은 왜 어렵냐면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문제를 절반도 못 푸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절반도 못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문제마다 굉장히 계산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회계학은 과락을 면하는 40점을 반드시 넘겨야 되는 그런 목표를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1차 시험은 모두 전 과목이 다 40점을 넣고 평균이 60점을 넘어야지 통과하는 거고요. 2차 시험은 과락이 없는 세 과목 다 과락이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균을 60점을 넘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해야 되지만 60점을 넘는 사람이 합격 인원에 좀 미달하기 때문에 이제 등수 순서대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도 과락이 없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회계학이 과락률이 제일 높고 회계학을 통해서 응시생 수를 대부분 조절하기 때문에 회계학에서 과락이 없도록 시간을 많이 배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생소하고 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민법은 시간을 들여서 차분하게 공부하시면은 70점 내지 80점 정도 고득점이 손쉽게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큰 어려움 없이 괜찮은 점수로 통과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경제학은 경제학 원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경제학과에서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배우는 과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한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이해를 전제로 해서 공부하지 않고 나중에 급해서 공부를 하시고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려면은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도 좀 풀어보시면서 그 이해가 충분히 이제 깔린 다음에 나중에 그 짧게 외우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암기로 커버를 하시고요. 부동산 관계법규는 법조문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그 괄호치기 하듯이 뭐 단답형으로 이렇게 법조문에 뭐 OX 문제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또 법조문의 양이 상당히 방대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시간을 좀 들여서 차분하게 하시면 그렇게 뭐 아주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부동산학 원론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 범위가 조금 이렇게 넓죠. 부동산학 원론은 사실은 이제 감정평가에 관련된 뭐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체에 고유한 학문의 어떤 영역이 있다라기보다도 뭐 경제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정책이라든가 뭐 부동산 금융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각 분야의 학제적인 그 융합형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그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하나의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분야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범위가 이렇게 모호하고 넓은 부분이 있지만은 시험
1차 시험 과목에서는 제일 효자 과목입니다. 부동산학 원론은 보통 80 내지 85점 이상 보통 나오고요.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학 개론하고 많이 내용이 유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동산학 원론은 2016년부터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도입이 됐는데, 도입된 취지가 감정평가사 시험이 기존에는 2010년 전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과목들이 좀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특별히 연계성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을 보면서 감정평가사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2차 시험에도 연결되는 이제 그런 과목을 도입하자라고 해서 부동산학 원론이 도입이 됐고요. 실제 부동산학 원론은 감정평가 2차 시험에 감정평가 실무하고 이론하고 법규 세 과목 중에서 감정평가 이론 과목하고 한 뭐 80%, 90% 정도 겹칩니다. 내용상. 그래서 부동산학 원론은 1차 과목에서 객관식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 2차 과목에서는 서술형 문제, 논술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막상 그걸 풀어 쓰려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성격이 좀 있어서,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잘 그 글로 정리를 해내시는 능력만 있으면은 뭐 내용상으로는 1차 과목과 2차 과목에 그 부동산 그 감정평가 이론하고 상당히 겹친다. 그래서 한 번의 공부를 가지고 두 번의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상당히 좀 그 효율적인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1차 과목에서는 회계학에서 과락이 나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차 과목에서 회계학에서 과락이 안 나면은 통과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1차를 통과 못하면은 2차를 볼 자격이 없기 때문에 1차를 반드시 통과하셔야 되고요. 1차 시험을 뭐 짧게는 뭐 4, 5개월, 6개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한 과목에서라도 과락이 나면은 뭐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가장 과락이 많이 나오는 게 회계학이고요. 회계학은 그게 이제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로 구분이 되죠. 재무회계는 저희가 이제 보통 아는 그런 회계고요. 원가회계는 이제 일반 기업체에서 제품이나 뭐 상품의 원가를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그 기업 고유의 어떤 원가 시스템에 부합되게 이제 하는 뭐 그런 회계 처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무회계가 문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험 전략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은 회계학 시험 문제는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말로 된 문제를 보통 먼저 푸시고요. 계산은 나중에, 계산 문제는 좀 나중에 쭉 전체 문제를 보고서 말로, 설문으로 이렇게 OX를 고르는 문제는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말로 된 문제를 먼저 풀고, 이제 개인의 뭐 선호나 공부한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재무회계 문제가 보통 먼저 나오고 원가회계 문제가 나중에 나오는데, 원가회계 문제를 먼저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학 문제는 그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1시간 내에, 주어진 그 시험 시간 내에 문제 전체를 푸는 게 거의 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렇게 못하시고, 나머지 상당 부분을 그냥 이렇게 이제 그 뭐 찍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임의로 이렇게 이제 OMR 카드에 채워넣기 때문에 우선 쉽게 내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 그거에 먼저 집중해서 푸시고, 나머지 이제 부분은 뭐 답안지를 보시면서 이렇게 최대한 좀 과락을 넘길 수 있게 문제를 이제 답안을 선택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은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담당하는 2차 과목 관련돼서는, 2차 과목은 첫 번째 특성이 논술형 시험입니다. 1차 과목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회계학 같은 경우는 객관식 시험이라고 해도 내가 문제를 풀어서 답을 정확하게 내야지 주어진 오지선다 중에서 하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서 객관식이나 주관식이나 뭐 큰 차이는 없죠. 물론 이제 풀이 과정을 뭐 자세하게 서술 안 해도 되니까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회계학은 큰 차이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학 원론 같으면은 그 설문들이 이미 다 그 지문에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써야 될 내용들이 이미 시험지에 다 서술이 돼 있고, 그 중에서 맞는 거 틀리는 것만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2차 시험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전체를 다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차 시험은 이제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2차 시험은 이제 과목이 실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이론이 있고 법규 과목이 있습니다. 법규 과목이 있고요. 저는 이제 감정평가 법규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 과목은 감정평가 실무 과목은 이제 좀 독특한데요. 이게 학교에서 잘 배울 수 있는 과목도 아니고 실제 감정평가를 하듯이 답안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실무 과목은 모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거다. 시험 목표가 공부하는 목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기 전에 또 하시면서 구글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제 경매 감정평가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서 샘플을 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나 아니면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떤 이제 경매 물건을 소개하는 요약하는 이제 내용이 있고 밑에 첨부 파일로 경매 감정평가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경매 감정평가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고 그 감정평가서의 편제라든가 목차 그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압축해서 답안지에 내가 실제 시험 볼 때 압축해서 서술하는 거다. 그러니까 압축된 요약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거다. 그게 감정평가 실무다.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감정평가 실무는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마치 계산 문제 같은 식으로 접근들을 하시는데 계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계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재무 관련된 내용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나 소정의 이렇게 상경계 과목 한두 과목을 좀 하신 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 범위 안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왜 그런 사례를 선택했는지, 왜 이런 그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거나 아니면 관련 규정의 조항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해서 마치 실제 감정평가서처럼 근거라든가 판단의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누락돼 있으면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렇게 감점이 쌓이다 보면은 과락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2차 과목에서는 감정평가 실무 과목이 가장 과락이 많습니다. 한 60%에서 많을 때는 한 80%까지도 과락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실무에서 과락이 안 나고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게 보통 이제 그래서 제일 그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는 과목이고요. 또 상당히 또 공부를 시작해도 한동안 계속 속을 썩게 하는 마음고생을 시키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론 과목은 전형적인 논술 과목입니다. 어떤 이제 시장에 부동산 시장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논해라.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뭐고 비효율성이 뭐고 왜 비효율적인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정책적으로 어떤 함의가 있는지 이런 식의 이제 논술을 해내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깔끔하게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굉장히 좀 폭넓게 다양한 쟁점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서술할 내용들에 대한 주요 골자를 안 가지고 있으면은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서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 볼 때 뭔가 이렇게 많이 쓰려고 했지만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 그래서 이제 합격권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이론은 이제 논술 시험에서 약간 뜬구름 잡는 성격의 공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글을 좀 쓰시는 분들은 이제 기자 공부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의외로 그냥 큰 공부 안 하고 시간 많이 안 들이고도 늘 점수가 꾸준하게 잘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하고서도 막상 모의고사라든가 이렇게 채점을 해보면은 또 실제 시험에서 결과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처음 초시생으로 응시를 해가지고
뭐 그냥 준비도 없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뭐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오고 한 1년, 2년 공부해서 2차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 봤는데 뭐 초시생 시절보다 점수가 훨씬 덜 나오기도 하고 약간 좀 채점 결과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 시험은 이런 이제 채점 그 점수 자체도 좀 불확실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확실하게 최소한 과락을 면하고 합격생들의 평균 수준, 중상위 수준이 되게 안정적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방법으로 주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필요한 이론들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 이론은 뜬구름을 잡는 성격이 있는 과목이라고 했죠. 뜬구름을 실제 잡아야 됩니다. 뜬구름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뜬구름에다가 손잡이를 붙이는 거죠. 마치 저희가 암벽 등반을 할 때 붙잡고 올라오고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이제 홀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홀드들이 있어서 그걸 붙잡고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뜬구름 같은 부분에 키워드라고 하는 홀드들, 그런 키워드라고 하는 손잡이들을 쭉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키워드들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런 유형의 뭐 부동산 시장의 비효율성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답안을 구성할 때 써야 될 키워드들을 두 문자로 암기를 해서 최소한 표준적인 답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문제가 조금 이렇게 약간 변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변형된 논리로 조금 변형된 논리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는 하지만은 본체 부분에 있어서는 그 키워드들이 같이 녹아 있는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키워드가 빠지면은 아무리 많이 써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키워드에 따라서 배점들이 돼 있어서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면 0.5점,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면 0.5점 이렇게 해서 쭉 점수들이 할당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안 들어간 답안지는 아무리 길게 쓰고 많이 써도 점수를 받지 못하고요. 좀 짧게 쓰더라도 그런 키워드가 함축적으로 잘 언급이 된 답안지는 합격권 이상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감정평가 실무하고 이론 과목의 좀 속성이고요. 이제 법규 과목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규 과목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법규 과목의 좀 특성을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규 과목은 왜 공부를 하시냐면은 저희가 이제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공부를 하지만은 사실은 법을 안 지켰을 때 아니면 법적으로 굉장히 양쪽이 팽팽하게 대립할 때 51대 49 정도의 게임에서 그게 이제 결국은 재판까지 가서 유권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통해서 정립된 해석의 틀을 제시할 때 그런 이제 비슷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은 수업 목적 측면에서도 특히 법을 공부할 때 중요한 문제 아니면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항상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법조문에 있고 살인하면은 처벌한다. 이렇게 딱 있어서 실제 살인하면 처벌하는 거죠.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나 명확하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서 살인하면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하지 말라고 뭐 누가 반대 의견을 내서 재판에 간 경우는 별로 없는 거죠. 살인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고 뭐 동기에 대해서 다툼은 있겠지만은 그래서 법은 분쟁, 다툼을 전제로 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 목적상 법을 공부하는 거는 분쟁이 있는 사항,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석을 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정립된 어떤 판례가 되는 거고 그런 판례들의 논리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법은 그래서 법 과목에서 수업 목적상 법 과목에서는 법조문에 명확하게 있는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법조문에 내용이 있는데 그게 해석을 통해서 어떤 조리라든가 어떤 그 법리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이제 적용될 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은 첫 번째 공부할 때 저희가 보통 이제 IRAC라고 하는데 이슈입니다. 이슈.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다투는 건지 쟁점이죠. 그러니까 다투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다투는 건지 그 쟁점이 있고요. 그 이런 다툼이 이제 어딜 가나요? 법원에 가는 거죠. 법원. 판사 앞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 앞에 갈 필요가 없는 사항은 시험에서 다룰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뭐 법조문에 있는 대로 지키면은 특별히 뭐 그거 가지고서 잘 지키는 사람 가지고서 누가 쫓아가서 뭐 시비 걸 일이 특별히 없으니까 법조문에 있는 대로 지키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뭔가 하여튼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다르거나 견해가 달라서 서로 뭐 팽팽하게 대립할 때 결국 법원에 가야 되는 사항이 있을 때 법원에 가야 될 그 쟁점이 뭔지 그 쟁점이 있고 그럼 이제 법원은 이제 이 쟁점을 가지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판결할 때 자기가 뭐 판사가 시험 통과했다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어떤 규정, 법규죠. 그러니까 이제 법조문에 있는 딱 쓰여져 있는 건 좋지만은 딱 쓰여져 있는 거에서 약간 해석을 해야 되는 그 이제 법리 그런 이제 법의 원칙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런 룰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법조문 자체가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성문법에. 두 번째는 법조문에는 딱 명확하게 안 쓰여져 있지만은 관습법으로 정립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관습법은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뭐 관습법도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세 번째가 조리라고 하는 법리. 뭐 저희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리. 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가 뭐 그 비례의 원칙이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법리. 그 법리를 가지고서 이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법원에서 판사가. 이 법리가 어떤 쟁점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규정이. 이 룰을 익히고요. 이런 이제 규정을 가지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결론을 내는 게 그게 판결이고 그 과정을 공부하고 그거를 어떤 기존에 뭐 판결 났던 그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저희가 비슷한 상황으로 문제를 주면은 이런 순서를 따라서 서술하는 게 케이스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 법규는 케이스형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요. 케이스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문제에서 설문에서 주어지는 쟁점이 있고 설문에서 문제가 주어지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 그 기출 문제나 아니면 이제 예상 문제들 보시면은 사실 문제도 길고 용어도 복잡해서 이게 쟁점이 뭔지를 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쟁점을 잘못 파악해서 완전히 뭐 A를 물어봤는데 뭐 B를 대답하면은 뭐 그 경우는 완전히 뭐 동문서답하는 경우니까 전혀 채점의 대상이 안 돼서 합격하기 어렵고요. A를 물어봤으면 A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쟁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쟁점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룰, 규정, 규칙, 법리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배열을 한 다음에 실제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포섭을 한다고 합니다. 포섭을 해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법 공부는 저희가 3단 논법
3단 논법이죠. 3단 논법 논리를 적용하는 거의 반복입니다. 첫 번째 이제 3단 논법 잘 아시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람은 동물이다. 이건 이제 대명제입니다. 대명제죠. 모든 사람은 동물이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지어지니까 동물이 되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법에서 이 대명제는 사람은 동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법조문에도 있고, 이게 이제 대명제는 법조문이나 관수법이나 조리, 이게 이제 법리죠, 법리. 법의 원칙. 이런 것들이 대명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확립되어 있는 원칙들이기 때문에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들이 여러 가지 주어집니다. 첫 번째 보니까 소크라테스는 걷는다. 두 발로 걷는다. 두 번째 악수도 한다.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증거는 사실들은 이거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두 발로 걷는 거는 다른 동물도 두 발로 걷는다. 원숭이도 두 발로 걷는 거다. 그리고 사람이 손을 내밀면은 소크라테스만 손을 같이 내밀어서 악수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도 악수를 한다.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에서 대립이 있고, 대부분의 저희가 이제 법정에서 1심, 2심, 3심에서 재판을 할 때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고 하는데, 사실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실관계 중에서 어느 쪽을 법원에서 채택을 할 거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증거들을 보고서 판사가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대원칙은 그대로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지지하는 증거들을 채택하면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거고요.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반대되는 증거들을 판사가 채택을 하면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결론이 소크라테스가 동물이 되는지 아니면 동물이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저희가 판결 구조도 그렇고 법과목의 그 답안지 작성 구조도 요 3단 논법을 따라갑니다. 3단 논법을 따라가고 이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수업 목적상은 시험제 문제지에서 간략하게 요약돼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굉장히 이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서 양쪽에서 원고와 피고 양쪽에서 많은 증거들을 내고 입증하는 자료를 내고 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제출되지만은 판사가 이제 그 방대한 자료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거지만 실제 저희 시험 문제에서는 이 사실관계 부분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가 이제 양이 많냐면은 적용해야 될 대명제, 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배우는 법리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적용이 돼야죠. 이게 이제 레고 블록처럼 룰이 이제 규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법과목에서 이제 큰 뭐 한 40점 정도 되는 큰 시험 문제는 이런 관련된 법리가 한 두세 개, 서너 개 정도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논리를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명제에 해당되는 룰에 해당되는 부분을 모듈 형태로 배워서 모듈 1, 모듈 2 쭉 해가지고 이거를 레고 블록처럼 구성하는 게 이게 답안지를 작성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과목의 특성은 이 3단 논법 편제고요. 3단 논법 편제고 저희가 이제 케이스형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결론을 원고가 하겠는지 피고가 하겠는지 뭐 이게 가능한지 구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론을 내는 건데
그 대전제가 되는 부분이 법리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이제 아까 IRAC에서 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룰. 이 법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하나의 한 뭐 반 페이지 정도 해당되는 그런 이제 분량으로 모듈로 하나의 모듈 바이 모듈로 해서 학습을 해서 숙지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그 기본 법리, 기본 동작들을 결합을 해서 레고 블록처럼 쌓아서 결합을 해서 하나의 논리를 구성하고 그 논리를 구성한 다음에 사실관계에 접목을 시켜서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관계에 접목시키는 걸 이제 포섭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과목에 공부하는 편제는 3단 논법이죠. 근데 이 3단 논법 중에서 3단 논법 위에 도대체 뭐에 대해서 쟁점이 뭐냐? 쟁점이 뭐냐? 뭐에 대해서 다투는 거냐? 문제에서 요구하는 쟁점이 뭐냐? 이슈가 뭐냐?까지 붙이면은 IRAC가 되는 겁니다. IRAC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요 이제 그 논리적인 흐름이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법 과목의 그 전체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법 과목은 첫 번째 다툼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은 판사는 IRAC 틀로 판결을 하는 거죠. 도대체 뭐에 대해서 다투는 건데? 이슈, 쟁점이 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적용할 규정이 있는 거죠. 법 규정이 있는 거죠. 법리가 있는 거죠. 그 규정이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 서너 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룰이고요. 그리고 양쪽 원고하고 피고가 서로 이제 제시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그 사실 증거를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 판단을 하는 거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 이러이러한 증거로 해서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 근데 사람이면은 다 동물이기 때문에 결론은 conclusion.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 흐름으로 쭉 가는 겁니다. 이 흐름으로 가는 거고 나중에 이제 2차에서 모의고사를 보실 때는 쟁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쟁점을 제대로 잡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포섭하는 매끄럽게 이제 쟁점이 뭐고 규정들이 어떻게 있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사람이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이다. 여기까지 쓰시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지금 단계에서 간평행정법에서 공부하시는 건 주로 이 부분입니다. 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법리에 이제 이게 법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주로 공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 적용되는 이제 판단 기준이 작은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한 50개, 뭐 7,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적절하게 구성을 해서 동물 모양도 만들고 사람 모양도 만들고 책상 모양도 만들고 레고 블록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해서 어떤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 법리의 레고 블록들을 먼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사상두각이죠. 일로 넘어갈 수가 없죠. 이 레고 블록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이제 간평행정법이고요. 두 번째, 이 레고 블록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구성하는지 이 두 가지를 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주로 이제 각각의 레고 블록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 요게 법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주로 간평행정법에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